어디서 굴러먹던 쌍년이야? 쌍화차나 타와 이년아 부대를 시찰하던 여성에게 쌍욕을 내뱉은 중령. 하지만 그는 대한민국군 서열 1위 현직 합참의장을 건든 것이었고 이후 그의 군대 운명이 개박살내는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대. 대한민국 군의 심장과 두뇌가 모인 이곳에 거대한 몸집을 웅크린 채 조용히 자리한 부대가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군수사령부. 전군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보급하고 관리하는 군의 혈맥과도 같은 곳. 겉으로 보기에 군수사령부의 하루는 평온했다. 정시에 오가는 군용 트럭들, 각을 맞춰 정렬된 창고들, 서류와 씨름하는 행정병들의 분주한 손놀림까지. 모든 것이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고 빈틈없이 돌아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 고요한 수면 아래 깊은 곳에서는 낡고 비대한 관료주의의 이끼가 두텁게 끼어 있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이라는 이름의 썩은 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고 고여 있었고 그 안에서는 계급과 인맥이라는 이름의 벌레들이 자신들의 작은 왕국을 짓고 번성하고 있었다. 변화의 바람은 이 높은 담장을 넘지 못했고 개혁의 외침은 서류 더미 속에서 힘을 잃었다. 이곳은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성역이었다. 그 성역의 중심부 군수사령부 본청 3층의 조달기획처장실. 방의 주인인 오만석 중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갓 내린 원두커피의 향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의 나이 48.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야전에서 잠시 구르다 일찌감치 군수 직능으로 틀어 20년 넘게 한 우물만 판 베테랑이었다. 조달, 보급, 계약. 돈과 물자가 오가는 이 세계에서 그의 이름은 곧 법이었고 그의 말 한마디는 곧 권력이었다. 동기들이 전방에서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별을 달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동안 그는 이곳 대전에서 자신만의 철옹성을 쌓아 올렸다.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수많은 감사패와 표창장은 그의 능력이 아닌 그의 처세술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다. 처장님 결제 올리겠습니다. 젊은 대위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다. 오만석은 거만한 눈길로 대위를 위아래로 훑었다. 갓 임관한 티를 벗지 못한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애송이. 그는 서류를 받아들지도 않고 턱짓으로 책상 위를 가리켰다. 거기 둬. 자네 이번에 새로 온 김 대위인가? 예, 그렇습니다. 중령님. 목소리만 크다고 군인인 줄 아나? 일은 좀 쓸만해?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는 건 누구나 해. 성과를 보여야지 성과를. 내가 자네만 할 때는 말이야. 밤을 새워가면서 서류랑 씨름했어. 요즘 젊은 것들은 끈기가 없어, 끈기가. 조금만 힘들면 못하겠다, 어렵다 징징대기나 하고. 전형적인 꼰대의 설교였다. 김대위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말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오만석은 그런 그의 모습을 즐기며 한참 동안이나 자신의 영웅담을 늘어놓았다. 그의 왕국에서 그는 왕이었고 부하들은 그의 지루한 연설을 경청해야 하는 백성이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 의장실. 대한민국 군 서열 1위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인 강지영 대장은 거대한 작전지도 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빛나는 4개의 별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역사였다. 금녀의 벽으로 가득했던 군에서 그녀는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편견의 벽을 부수고 정상에 올랐다. 강철 나비, 얼음 여제. 그녀를 수식하는 별명들은 그녀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치열하고 고독했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그녀는 적에게는 비수와 같은 전략가였지만 부패하고 나태한 내부의 적에게는 그 어떤 타협도 용납하지 않는 냉혹한 개혁가였다. 그녀의 시선이 지도 위의 한 지점, 대전의 군수사령부에 멈췄다.
최근 그녀의 귀에 익명의 투서 몇 개가 들어왔다. 내용은 비슷했다. 특정 업체와의 유착관계, 불투명한 계약 과정, 장비 납품 비리.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썩은 뇌가 진동했다. 보고 체계를 통해 확인을 지시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형식적인 답변뿐이었다. 거대한 성은 내부의 치부를 드러내길 거부하고 있었다. 돌멩이를 던져야겠군. 강지영이 나지막이 은조렸다. 고요한 연못이 얼마나 깊이 썩었는지 알려면 직접 돌을 던져 그 파문을 지켜보는 수밖에. 그녀는 결심했다. 그 어떤 사전 통보도 의전도 없는 기습적인 현장 시찰을. 그것도 합참의장이라는 계급장을 모두 떼어낸 평범한 민간인의 모습으로. 며칠 후 군수사령부 본청 1층의 방문객 휴게실. 강지영 대장은 우아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에 스카프를 두른 채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녀를 군인, 그것도 대한민국 군의 정점에 선 사성 장군이라고 알아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마치 외부에서 온 계약업체의 직원이나 면회 온 가족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해 이 거대한 건물이 살아 숨쉬는 본연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다. 오가는 장병들의 표정, 그들의 대화, 복도를 감도는 미묘한 공기.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중요한 정보였다. 바로 그때였다. 휴게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오만석 중령이 씩씩거리며 들어왔다. 방금 전 납품업체와의 회의에서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자판기 앞으로 가더니 동전 넣는 곳을 몇 번 툭툭 치고는 욕설을 내뱉었다. A씨, 이놈의 고물 자판기는 맨날 돈만 처먹고. 그의 신경질적인 시선이 휴게실을 훑다가 소파에 앉아있는 강지영에게 꽂혔다. 그는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처음 보는 얼굴, 군인도 국무원도 아닌 듯한 옷차림. 그의 머릿속에서 여자와 외부인이라는 단어가 조합되자 그의 꼬인 심보가 비열한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 손쉬운 상대를 찾은 것이다. 오만석은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시비를 거는 듯 노골적으로 거칠었다. 어이 아줌마. 여기는 뭐하러 왔어?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닌데. 강지영은 들고 있던 책에서 눈을 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한 호수와 같았다. 아무런 동요도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저 말없이 상대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에 오만석의 심기는 더욱 뒤틀렸다. 감히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사람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귀 먹었어? 니년이 뭔데 군부대 안에서 폼 잡고 앉아 있어? 남자 만나러 왔나? 입에 담기 힘든 저급한 말들이 여과 없이 쏟아져 나왔다. 휴게실 안에 있던 몇몇 병사와 하급 간부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았지만 누구 하나 감히 오만석을 말리지 못했다. 그의 위세를 모르는 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강지영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시선은 오히려 오만석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모멸감에 이성을 잃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녀를 삿대질하며 평생의 군 생활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고 말았다. 야, 이 쌍년아.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 보아하니 할 일도 없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꺼져서 쌍화차나 한 잔 타와. 뜨겁게. 빨리 안 움직여. 그 순간 휴게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얼어붙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오만석의 추악한 고함만이 쩌렁쩌렁 울렸다. 강지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이나 분노, 모욕감 같은 감정은 조금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세상 그 무엇보다 차갑고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해일의 전조와도 같은 미소였다. 그녀는 오만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하지만 휴게실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습니다, 중령. 쌍화차. 아주 뜨겁게 당신의 군 생활이 제가 될 만큼 뜨겁게 타드리지요. 그녀의 말에 담긴 의미를 깨닫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는 견고해 보였던 군수사령부라는 성의 가장 깊은 곳에 박힌 첫 번째 균열의 소리였다. 거대한 연못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그 파문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갈 것이었다. 오만석 중령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여자의 대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겁에 질려 허둥지둥 사과하거나 분노에 차 소리를 지르는 반응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장 같은 냉정함과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깊이의 위압감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군 생활이 제가 될 만큼 뜨겁게. 그 섬뜩한 말의 무게가 뒤늦게 그의 신경을 찔렀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코웃음을 쳤다. 뭐야, 이 미친년이?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서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바로 그 순간 휴게실 입구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의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한참 찾았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강지영 대장의 전속부관인 박시우 소령이었다. 그는 사령부 정문에서부터 강 대장을 놓치고 애타게 그녀를 찾아다니던 중이었다. 박 소령의 눈에 휴게실 안의 팽팽한 대치 상황과 오만석의 삿대질을 받고 있는 강 대장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의장님이라는 호칭에 휴게실 안의 모든 사람들의 귀가 의심스러운 듯 쫑긋 세워졌다. 오만석은 갑자기 나타난 소령을 귀찮다는 듯 쳐다보았다. 자네는 또 뭐야? 웬 의장? 여기가 국회의사당인 줄 아나? 박시우 소령은 오만석의 계급장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일개 중령이 감히 합참의장에게. 그는 당장이라도 오만석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강지영 대장의 차가운 눈빛이 그를 제지했다. 그녀는 박소령에게 미세하게 고갯짓을 했다. 아직 나서지 마라. 는 무언의 명령이었다. 가시지요, 의장님. 사령관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소령은 애써 침착하게 말하며 강 대장에게 다가갔다. 오만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의장? 사령관?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여자가 자신에게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젊은 소령을 따라 휴게실을 빠져나가자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야! 쌍화차는 어쩌고 그냥 가. 이년아, 다음에 내 눈에 띄기만 해봐. 강지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휴게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박시우 소령은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저 무례한 자를 당장. 됐다. 강지영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히려 잘 됐어. 저 중령 하나만의 문제가 아닐 테니. 연못이 예상보다 훨씬 더 썩었군. 이제 물을 뺄 시간이야. 그녀의 말에 박소령은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강철 나비의 칼춤이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한편 군수사령관 이철규 중장은 본청 현관 앞에서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1시간 전 합참의장 비서실로부터 강지영 대장이 비공식적으로 사령부를 방문 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어떤 사전 예고도 의전 협의도 없었다.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어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다. 그는 모든 지휘관과 참모들을 현관 앞에 도열시키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합참의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만석 중령 역시 영문도 모른 채 도열해 있었다. 휴게실에서의 불쾌한 일을 금방 잊은 그는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 떠는 사령관의 모습이 못마땅했다. 합참의장이 온다고 유나는 어차피 와서 밥이나 한 끼 먹고 가겠지. 그는 속으로 투덜거렸다. 얼마 후 본청 복도 끝에서 강지영 대장과 박시우 소령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철규 사령관은 황급히 달려가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충성! 군수사령관 육군 중장 이철규 합참의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수십 명의 장교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했다. 오만석 역시 반사적으로 경례를 붙였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오는 합참의장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의 심장은 얼어붙었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방금 전 휴게실에서 자신이 쌍년이라 부르며 쌍화차를 타오라고 모욕했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이 마치 지옥의 불구덩이처럼 그의 눈 안에서 이글거렸다. 오만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며 사색이 되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군복을 축축하게 적셨다. 강지영 대장은 이철규 사령관의 경례를 받은 뒤 도열한 장교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오만석에게 잠시 멈췄다.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경멸도 분노도 아니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않는 듯한 무심한 시선. 그것은 그 어떤 질책보다 더 무섭고 그 어떤 모욕보다 더 치욕스러웠다. 오만석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거대한 압력에 온몸이 짓눌려 터져버릴 것 같았다. 그녀는 오만석을 그대로 지나쳐 사령관실로 향했다. 그 짧은 순간이 오만석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주변의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그의 귀를 파고들었다. 저 여자분이 합참의장님이셨어? 말도 안 돼. 오중령, 아까 휴게실에서 저분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나? 크게 소리치던데. 쌍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오중령 이제 죽었다. 제대로 찍혔네. 동정심 없는 조소와 비웃음이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박혔다. 평생을 쌓아 올린 그의 자부심과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령관실에 마련된 브리핑룸. 이철규 사령관과 주요 참모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오만석 역시 조달기획처장 자격으로 말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의 정신은 이미 몸을 떠나 있었다. 강지영 대장은 준비된 보고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입을 열었다. 이 사령관, 내가 오늘 예고 없이 찾아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저희 군수사령부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이철규 사령관이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지영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격려? 좋아. 그럼 내가 격려할 만한 성과가 있는지 한번 볼까? 그녀는 서류철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그것은 최근 군수사령부가 체결한 신형 전투화 납품 계약서 사본이었다. 작년까지 어업체와 개당 7만 원에 계약하던 전투화를 올해부터 비업체와 12만 원에 계약했더군. 특별한 기능이라도 추가된 건가? 군수참모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것은 비업체의 신형 전투화가 방수 및 통풍 기능이 월등히 뛰어나고 특수 소재를 사용하여 내구성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장병들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거짓말.
강지영이 말을 잘랐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두 제품의 성능 비교 분석을 의뢰한 결과 기능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오히려 내구성 면에서는 기존 어업체 제품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지. 그런데도 5만 원이나 비싼 비업체 제품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 혹시 비업체 사장이 이 사령관의 육사 동기라는 것과 관련이 있나? 그녀의 말에 브리핑룸의 공기는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이철규 사령관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지영의 공격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전투화 계약건을 시작으로 통신 장비, 군용 유류, 심지어 장병들의 부식 납품 계약까지 지난 1년간 군수사령부가 체결한 주요 계약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운 메스와 같아서 겹겹이 포장된 허위 보고의 껍질을 벗겨내고 부패의 환부를 정확히 도려냈다. 참모들은 그녀가 내미는 정확한 데이터와 증거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진땀만 흘렸다. 그녀의 마지막 시선이 오만석에게 향했다. 조달기획처장. 예. 의장님. 오만석이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전투식량 계약건에 대해 묻지. 시업체의 비빔밥은 장병들 사이에서 맛없기로 소문이 자자한데 3년 연속 수의 계약을 맺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내가 듣기로는 시업체 사장 아들이 오중령의 조카 사위라던데. 사실인가? 그것은 오해입니다.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오해? 강지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깊은 경멸을 담고 있었다. 장병들이 먹는 밥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이 군복 입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최전선에서 목숨 걸고 나라 지키는 우리 아들들에게 방산 비리로 얼룩진 불량 전투화와 맛없는 밥을 먹이면서 너희들은 그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배를 채우고 있었단 말인가? 그녀의 서슬 퍼런 일갈에 브리핑룸의 누구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 시간부로 군수사령부에 대한 합동참모본부 직속 특별감사를 선언한다. 그녀의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녀가 직접 차출한 JCS의 감사팀 요원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브리핑룸으로 들이닥쳤다. 이철규 사령관을 비롯한 모든 지휘관들의 얼굴에 절망의 빛이 서렸다. 강지영은 마지막으로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오만석을 향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아무런 감정도 없는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건조했다. 오중령 감사 준비하게. 특히 쌍화차 관련 비품 구매 내역부터 꼼꼼하게 들여다볼 테니. 그 한마디에 오만석의 세계는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모든 것을 뿌리 뽑을 거대한 폭풍뿐이었다. 강지영 대장의 특별감사 선언은 군수사령부 전체를 뒤흔드는 지진과도 같았다. 합참에서 직접 내려온 감사팀은 사령부 본청의 한 층을 통째로 접수하고 거대한 작전을 수행하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행동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사령부의 모든 서류 캐비닛과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봉인되었고 주요 지휘관과 실무자들은 전원 출국 금지 및 대기 명령을 받았다. 평화롭던 성은 순식간에 외부와 차단된 거대한 감옥으로 변했다. 감사의 칼날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당연히 오만석 중령이 책임지고 있던 조달기획처였다. 감사팀은 그의 사무실을 샅샅이 뒤져 모든 계약 서류와 개인 수첩, 심지어 휴지통의 내용물까지 수거해갔다. 오만석은 자신의 사무실 한쪽에 죄인처럼 서서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신의 왕국이 속절없이 해체되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부하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서로 눈치만 살피며 감사팀의 서슬 퍼런 질문에 덜덜 떨며 답변했다. 그가 부하들 앞에서 유지해왔던 절대적인 권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이제 그는 존경받는 상급자가 아닌
곧 군복을 벗게 될 비리 군인일 뿐이었다. 감사는 단순한 서류 검토로 끝나지 않았다. 강지영은 참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죄를 벌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구조와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녀는 조달기획처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 군무원들을 강당에 소집했다. 그리고 감사팀이 분석한 5만 석의 비리 혐의 내역을 대형 스크린에 하나씩 띄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화면에는 비업체 전투화 계약이라는 제목과 함께 5만 석이 비업체 사장과 고급 룸살롱에서 어울리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나타났다. 감사팀이 익명의 제보를 통해 확보한 것이었다. 장내에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5만 석 중령. 강지영이 마이크를 잡고 5만 석을 단상 위로 불러냈다. 이 사진에 대해 설명해보게. 장병들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고심하던 자리가 저런 술자리였나? 5만 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곧 시인이었다. 강지영은 다음 화면을 띄웠다. 시업체 전투 식량 수의 계약. 화면에는 5만 석의 조카 사위가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와 시업체 사이에 오간 거액의 컨설팅비 이체 내역이 나타났다. 리베이트의 명백한 증거였다. 조달기획처장이라는 자리가 자기 가족의 배를 불리기 위해 존재하는 자리인가? 자네에게 군인이란 무엇인가?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헌신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군복을 방패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는 기생충인가? 강지영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5만 석 개인을 심판하는 것을 넘어 그의 부하들, 그리고 군수사령부 전체에 묻고 있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썩어 들어갔는지. 그녀는 5만 석에게 변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비리 혐의는 스크린 위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불필요한 해외 출장, 법인카드 유용, 하급자에게서 받은 명절 선물 내역까지. 그의 추악한 민낯이 부하 직원들 앞에서 낱낱이 발가벗겨졌다. 평소 그를 두려워하고 맹목적으로 따랐던 직원들은 경악과 혐오, 그리고 배신감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거짓된 권위로 쌓아올린 성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에 뜬 것은 쌍화차 비품 구매 내역이었다. 강지영이 특별히 지시한 항목이었다. 화면에는 5만 석이 개인적으로 마시기 위해 부대 비품 예산으로 최고급 한약재와 꿀, 잣 등을 대량으로 구매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의 공사 구분 없는 아나무인 격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다. 강지영은 스크린을 가리키며 5만 석을 향해 말했다. 자네가 그토록 좋아하던 쌍화차로군. 부하들에게는 싸구려 커피 믹스를 던져주면서 자신은 병사들의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돈으로 황제처럼 차를 즐겼나? 그 쌍화차가 그렇게 마시고 싶었나? 5만 석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강지영은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강당에 모인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에게 묻겠다. 이런 부조리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했는가? 못 본 척 외면했는가? 아니면 불이익이 두려워 침묵했는가? 혹은 그 떡고물을 나눠 먹으며 함께 즐겼는가? 5만 석 중령 한 사람을 쳐내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 마라. 썩은 나무는 가지 하나를 잘라낸다고 되살아나지 않는다. 뿌리부터 도려내고 새로운 흙으로 갈아엎어야 한다. 이 감사는 그 시작일 뿐이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변화의 기회이자 마지막 경고였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익명으로 내부 비리를 제보할 수 있는 한라인을 개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합참의장인 자신이 직접 보장하겠다고 했다. 공포에 짓눌려 있던 직원들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오만석 중령은 헌병대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다. 군복을 입은 채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그의 초라한 모습은 군수사령부 내에 만연했던 낡은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다. 하지만 강지영의 칼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오만석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사령관 이철규 중장이었다. 그녀는 이 사령관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이 사령관, 부하 직원이 저지른 비리에 대해 지휘관으로서 어떻게 책임질 생각인가? 이철규 사령관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의장님의 그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뻔한 소리. 강지영은 차갑게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의 하나 마나 한 사과가 아니야. 당신이 정말 지휘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그녀는 서류 한 뭉치를 이 사령관 앞에 던졌다. 그것은 감사팀이 찾아낸 사령부 내의 다른 비리 및 부조리 의혹 리스트였다. 오만석보다 더 교묘하고 은밀하게 비리를 저질러온 또 다른 오만석들의 명단이었다. 당신 손으로 직접 당신의 부대를 청소해. 일주일 주겠다. 이 명단에 있는 자들을 모두 조사해서 비리 사실을 밝혀내고 합당한 징계 조치를 취해서 나에게 보고해. 만약 당신이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그때는 당신도 저들과 함께 군복을 벗게 될 거야. 하지만 만약 당신이 썩은 환부를 스스로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부대를 바로 세운다면 나는 당신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겠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야. 그것은 잔인하지만 현명한 제안이었다. 강지영은 이철규 사령관의 무능과 방관을 질책하면서도 동시에 그에게 지휘관으로서 명예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진정한 개혁은 외부의 칼날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음을, 내부의 자정 노력이 동반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철규 사령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의 눈빛이 비장하게 변했다. 이것은 자신의 군 생활 전부를 건 마지막 전투였다. 강철 나비의 칼춤은 군수사령부를 휩쓸며 낡고 썩은 것들을 베어냈다. 그 과정은 피비린내 나는 고통을 동반했지만 그 고통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고 있었다. 군수사령부의 기나긴 겨울은 끝나가고 있었다. 오만석 중령의 구속은 군수사령부라는 견고한 성에 뚫린 거대한 파공이었다. 그 구멍으로 강지영 대장이 몰고 온 개혁의 칼바람이 쉴 새 없이 몰아쳤다. 사령관 이철규 중장은 그 바람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강지영이 던져준 살생부나 다름없는 비리 의혹 장교 명단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종이장 몇 개에 불과했지만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는 수만 근에 달했다. 명단에 적힌 이름들은 지난 20년간 그의 군 생활을 함께 해온 동료들의 것이었다. 함께 땀 흘리고 술잔을 기울였던 동기, 깍듯이 자신을 따르던 후배, 그리고 자신을 이 자리까지 끌어준 선배들의 이름이 빼곡했다. 그들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자신의 팔다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고통을 의미했다. 그들이 쌓아올린 인맥의 성벽은 곧 자신의 성벽이기도 했다. 그 성벽이 무너지면 자신 또한 안전하지 못할 터였다. 그날 밤 이철규 사령관은 관사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는 전쟁터였다. 강지영의 서슬 퍼런 명령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오랜 동지들과의 의리를 지킬 것인가. 복종은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고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주도자가 되는 길이었다. 의리는 강지영이라는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우다 함께 침몰하는 길이었다. 어느 쪽도 쉽지 않았다. 그의 고뇌를 비웃기라도 하듯 살생부에 오른 자들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오만석처럼 어리석게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그림자 속에서 교묘하게 움직였다. 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익명의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강지영 합참의장이 군수사령부를 장악하고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무리한 숙청을 벌이고 있다. 야전 경험도 없는 여장군이 군의 현실을 무시한 채 책상머리 개혁을 밀어붙인다는 식의 이야기였다. 그들은 이철규 사령관에게도 직간접적인 압력을 가했다. 오랜 동기였던 한 장성은 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장군, 너무 앞서 나가지 말게. 바람은 언젠가 멎는 법이야. 그때 가서 혼자 남겨지면 어쩌려고 그러나라며 은근히 협박했다. 그들의 저항은 조직적이고 집요했다. 이철규는 흔들렸다. 성벽은 생각보다 견고했고 그 안에서 안주하며 살아온 지난 세월의 관성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적당히 조사하는 신용만 하고 몇몇 말단 실무자들만 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할까. 비겁한 타협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바로 그때 그의 결심을 송두리째 뒤흔든 작은 돌멩이 하나가 날아들었다. 변화의 시작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였다. 오만석에게 모욕을 당했던 김진우 대위. 그는 강지영 대장의 등장 이후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대로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낼 것인가. 그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강지영이 약속했던 익명 제보 한 라인에 메일 한 통을 보냈다. 그에게는 오만석처럼 거액의 비리를 증명할 장부나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지난 1년간 겪었던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 있었다. 그는 오만석을 비롯한 조달기획처 선배 장교들이 일삼았던 폭언과 인격 모독, 사적인 업무 지시, 불공정한 근무 평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침묵의 카르텔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다. 그것은 한 젊은 장교가 겪은 절망과 무력감의 고백이었고 썩어버린 조직 문화에 대한 피 끓는 고발장이었다. 합참 감사팀을 통해 이철규 사령관에게 전달된 김대위의 보고서는 그 어떤 비리 증거 서류보다 더 강력한 충격을 주었다.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이철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돈과 숫자로 기록된 비리가 아닌 살아있는 인간의 고통과 마주했다. 김 대위의 글 속에서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부패한 상관 밑에서 불의를 참아야 했던 초임 장교 시절의 자신. 그때의 그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분노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새 그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기득권자가 되어 있었다. 김 대위의 보고서는 그의 잊혀졌던 양심을 날카롭게 찔렀다. 내가 지키려 했던 것이 고작 이런 것들이었나. 동료들의 썩은 의리를 지키기 위해 저 젊은 장교들의 절규를 외면하려 했단 말인가.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비겁한 타협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잊고 있던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이철규 사령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명단에 있던 첫 번째 인물, 유류처장인 박성철 대령을 호출했다. 박 대령은 이 사령관의 육사 2년 후배로 그가 특히 아끼던 인물이었다. 박 대령은 느긋한 표정으로 사령관실에 들어섰다. 그는 이 사령관이 자신을 불러 회유하거나 형식적인 조사를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이철규는 안부 인사도 없이 익명 처리된 김 대위의 보고서를 그의 앞에 던졌다. 읽어보게. 박성철 대령은 의아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읽어내려갔다. 그의 얼굴이 점차 굳어졌다. 보고서를 다 읽은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사령관님, 이런 걸로 뭘 그러십니까? 요즘 젊은 것들은 끈기가 없어서 이 정도 군기를 가지고도 징징댑니다. 군대가 편해져도 너무 편해졌습니다. 그 오만하고 반성 없는 태도가 이철규의 마지막 남은 미련을 끊어버렸다. 군기. 이철규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자네 부하 여군무원에게 사적인 술자리에 나오라고 강요하고 거부하자 인사불이익을 준 것이 군기인가? 자네 관사에 쓸 난방유를 부대 유류 탱크에서 빼돌린 것이 군기인가?
박성철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령관이 거기까지 알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박성철 대령. 이철규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자네를 오늘부로 직위 해제하고 보직 해임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그리고 유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즉시 헌병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 나가봐. 사령관의 단호한 처분에 박성철 대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쫓겨나듯 사령관실을 나갔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사령부 전체에 퍼져나갔다. 성벽의 주인인 사령관이 스스로 성벽을 허물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었다. 살생부의 이름이 올랐던 다른 장교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의 가장 든든한 방패막이었던 이철규 사령관이 이제는 자신들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흔들리던 성벽 곳곳에서 새로운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철규 사령관의 결단은 굳게 닫혀있던 수문의 빗장을 풀어버린 것과 같았다. 박성철 대령의 직위 해제 소식과 합참의장이 직접 신원을 보장한다는 익명 제보 한 라인의 존재가 알려지자 그동안 공포와 체념 속에 침묵하던 내부 고발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대한 폭포수와도 같았다. 수년간 억눌려왔던 분노와 좌절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제보는 일선 병사들부터 하급 부사관, 군무원,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젊은 장교들에게서까지 답지했다. 제보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단순히 돈을 받고 계약 편의를 봐주는 수준을 넘어 군 조직의 근간을 좀먹는 구조적인 비리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비창의 한 부사관은 특정 부품의 재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의 발주를 몰아주기 위해 고의로 부품을 파손하거나 폐기 처분했다는 사실을 상세한 기록과 함께 고발했다. 보급대의 한 행정병은 장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골프용품이나 고급 주류를 군 보급품으로 위장하여 구매한 내역을 폭로했다. 심지어 한 대령은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의 부대 시설 공사를 맡기고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았다는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왔다. 부패는 거대한 나무의 썩은 뿌리처럼 사령부 전체에 깊고 넓게 퍼져 있었다. 이철규 사령관은 쏟아지는 제보들을 보며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자신이 얼마나 눈과 귀를 막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무능하고 나태한 지휘관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강지영이 남기고 간 합참 감사팀의 지원을 받아 사령부 내에 특별직무감찰단이라는 이름의 독립적인 조사팀을 꾸렸다. 감찰단장으로는 평소 강직하기로 소문났지만 융통성이 없다는 이유로 한직을 맴돌던 법무실의 한기주 중령을 임명했다. 한 중령은 그 어떤 인맥과도 얽히지 않은 대쪽 같은 인물이었다. 이철규는 그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며 말했다. 한 중령, 자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네. 내 이름이 나오더라도 그 어떤 성역도 없이 파헤치게.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네. 특별감찰단의 뿌리 뽑기는 거침이 없었다. 한기주 중령과 그의 팀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당연히 비리 연루자들의 저항은 격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감찰을 중단시키려 했다. 육군 본부의 고위 장성들, 심지어 정치권에 줄을 댄 예비역 장성들까지 나서서 이철규 사령관에게 압력을 가했다. 어느 날 밤 이철규의 육사 동기이자 육군 본부의 핵심 요직에 있는 한 소장이 그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이 장군, 지금 뭐 하는 건가? 군수사를 아주 발칵 뒤집어 놨더군. 강지영 의장한테 잘 보이려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그러다 의장 바뀌고 나면 어쩌려고 그러나? 적당히 하고 덮게. 우리가 남인가? 그것은 충고를 빙자한 명백한 협박이었다. 과거의 이철규였다면 그 전화 한 통에 감찰을 멈췄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이제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남이니까 하는 소리겠지. 이철규가 차갑게 대답했다. 자네 아들 녀석도 지금 전방에서 군 복무 중이지 않나? 그 아들 녀석이 우리 같은 놈들이 빼돌린 엉터리 보급품을 받고 맛없는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보게. 그래도 우리가 남이냐는 소리가 나올까? 미안하지만 이 일은 내 군 생활의 명예를 걸고 끝까지 갈 걸세.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게. 그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돌아갈 다리를 스스로 불태운 것이다. 감찰의 칼날은 마침내 비리의 몸통, 수십 년간 군수사령부에 기생하며 부를 축적해 온 악덕 군납업체들을 향했다. 그 중에서도 대성정밀이라는 방산업체는 오만석을 비롯한 여러 장교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하며 각종 이권을 독점해 온 비리 카르텔의 핵심이었다. 대성정밀의 대표 황만근은 자신의 뒤에 버티고 있는 정치권과 예비역 장성들의 힘을 믿고 오만하게 굴었다. 그는 감찰단의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며 버텼다. 이철규는 직접 황만근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합참 감사팀이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 즉 황만근이 오만석에게 뇌물을 건네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 파일과 차명 계좌 거래 내역을 들고 그의 사무실을 급습했다. 황 대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을 겁니다. 이철규가 증거 자료를 책상 위에 던지며 말했다. 황만근은 처음에는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당장 나가지 않으면이라며 고성을 질렀다. 하지만 증거들을 확인한 그의 얼굴은 급격히 굳어졌다. 그는 태도를 바꿔 이철규에게 거액의 돈 봉투를 내밀며 회유하려 했다. 이 장군님, 이러지 마시고 좋게 해결합시다. 제가 평생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철규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품 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보였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방금 한 말을 법정에서도 똑같이 해주는 걸세. 그의 등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헌병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황만근의 양팔을 붙잡았다. 황만근의 구속은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을 쓰러뜨린 것과 같았다. 그의 입에서 비리 장교들의 이름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모든 것을 잃게 된 그는 혼자 죽을 수 없다며 모든 것을 폭로했다. 버틸 수 없게 된 장교들은 서로의 죄를 떠넘기거나 먼저 자수하여 형량을 줄이려 아우성이었다. 견고해 보였던 그들의 부패 카르텔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 후 며칠 동안 군수사령부 본청에서는 매일같이 비슷한 풍경이 연출되었다. 어제까지 당당하게 호령하던 대령과 중령들이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헌병들에게 끌려나갔다. 뿌리를 뽑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추악했지만 그만큼 속 시원한 광경이기도 했다. 썩은 뿌리가 뽑혀나간 자리에 비로소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날 공간이 생기고 있었다. 한 달간의 피비린내 나는 감찰이 끝났다. 군수사령부는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했다. 수십 명의 장교와 군무원들이 징계를 받거나 군복을 벗었고 몇몇은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비워진 자리가 너무도 많아 부대 운영이 마비될 지경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이철규 사령관과 남은 직원들의 얼굴에는 절망 대신 굳은 결의와 희미한 희망이 서려 있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 끝에 비로소 새살이 돋아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철규 사령관은 최종 감찰 결과 보고서를 들고 서울 용산의 합참청사를 찾았다. 한 달 만에 다시 마주한 강지영 대장의 집무실. 그의 발걸음은 조금도 무겁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변명으로 가득 찬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는 강지영 앞에서 지난 한 달간의 과정을 담담하게 보고했다. 자신의 과오와 무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를 시작하여 비리 연루자들을 어떻게 처벌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확신이 실려 있었다.
강지영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보고를 끝까지 들었다. 보고가 끝나자 그녀는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보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수고했소, 이 장군. 진짜 군인의 모습을 보여줬군. 그 짧은 한마디에 이철규는 지난 한 달간의 모든 고통과 번뇌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합참의장의 칭찬을 넘어 한 명의 군인이 다른 군인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이자 인정이었다. 강지영은 군수사령부의 사례를 단순한 군납 비리 사건으로 끝내지 않았다. 그녀는 이를 육군 전체, 나아가 국방부 전체의 낡은 관행을 뿌리 뽑는 개혁의 신호탄으로 삼았다. 그녀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여 군수사령부에서 시작된 개혁 모델을 전군으로 확대하는 국방조달 혁신안을 승인받았다. 혁신안의 핵심은 투명성과 공정성이었다. 모든 군납 계약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되었고, 모든 과정은 누구든 열람할 수 있는 투명한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었다. 특정 인물이 한 보직에 오래 머무르며 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달 및 보급 관련 주요 직위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순환 보직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그리고 김진우 대위와 같은 내부 고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들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포상하는 제도가 법적으로 강화되었다. 군수사령부 내부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이철규 사령관은 강지영 대장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비워진 주요 보직에 인맥이나 출신이 아닌 오직 능력과 청렴성을 기준으로 새로운 인물들을 임명했다. 최초의 고발자였던 김진우 대위는 소령으로 특별 진급하여 새로 만들어진 혁신감찰실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이 단순한 고발로 끝나지 않고 조직을 바꾸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어진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사였다. 새로운 지휘부가 구성된 후 열린 첫 지휘관 회의는 과거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다. 딱딱한 권위주의와 형식적인 보고는 사라졌다. 계급이 낮은 장교들에게 먼저 발언권이 주어졌고 자유로운 토론과 합리적인 비판이 오갔다. 갓 임관한 한 학군단 출신 여군 소위가 새로운 보급 시스템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을 때 과거 같았으면 어디서 건방지게라는 핀잔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철규 사령관은 오히려 정말 중요한 지적이요. 김소위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즉시 수정하도록 하시오라며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칭찬을 받은 소위의 얼굴에 자신감과 자부심이 피어올랐다. 새로운 문화는 그렇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몇 달 후 강지영 대장이 다시 군수사령부를 찾았다. 이번에도 예고 없는 방문이었지만 지난번과는 달리 그녀는 완벽한 대장 정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사령관실이 아니었다. 그녀는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사병 식당으로 향했다. 배식을 받고 있는 병사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끼어든 그녀는 식판을 들고 이제 막 자리에 앉은 앳된 얼굴의 이등병들 테이블에 합석했다. 갑작스러운 사성 장군의 등장에 병사들은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얼어붙었다. 강지영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안심시키며 자신도 식사를 시작했다. 그리고는 곁에 앉은 이등병에게 다정하게 물었다. 요즘 군 생활 할 만한가? 밥은 맛있고 보급품은 제때 잘 나오는가? 이등병은 처음에는 우물쭈물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밥도 맛있고 얼마 전에 받은 신형 전투화는 정말 편하고 좋습니다. 요즘은 뭐든 신청하면 바로바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솔직하고 꾸밈 없는 대답. 그것은 그 어떤 보고서보다 그 어떤 지표보다 더 정확하게 개혁의 성공을 증명하는 증거였다. 강지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진정한 개혁은 비리 군인을 처벌하고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복무하는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꿈꾸던 개혁의 최종 목표였다. 썩은 뿌리가 뽑혀나간 자리에 새 흙이 덮이고 새로운 씨앗이 뿌려졌다. 군수사령부의 기나긴 겨울은 끝나고 비로소 건강하고 희망찬 봄이 오고 있었다. 강지영 대장의 강철 같은 의지로 시작된 개혁은 군수사령부를 뿌리부터 바꾸어 놓았다. 낡은 성벽은 무너졌고 썩은 토양은 완전히 새로운 흙으로 교체되었다. 과거의 군수사령부가 고인 물처럼 정체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맑은 강물처럼 쉼없이 흐르며 생명력을 뿜어냈다. 새롭게 도입된 투명한 디지털 조달 시스템은 비리의 싹을 원천적으로 잘라냈고 능력 위주의 파격적인 인사는 조직 전체에 건강한 경쟁 의식을 불어넣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이었다. 젊은 장교와 부사관들은 더 이상 상관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불합리한 관행에 의문을 제기하고 더 효율적인 방식을 거침없이 제안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묵살되지 않았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소령으로 진급한 김진우가 이끄는 혁신감찰실이 있었다. 그는 과거 오만석이 저질렀던 것과 같은 부조리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군수사령부의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의 팀은 전국 각지의 보급부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최적의 보급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군수사령부는 이제 비리의 온상이 아닌 국방혁신의 심장부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평온해 보이는 어느 날 오후였다. 혁신감찰실 소속의 한 젊은 여군 대위가 통합물류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고개를 갸웃거렸다. 화면 한 구석에 나타난 아주 미세한 이상 징후 때문이었다. 전국 각 부대로 분배되는 유류 보급량 데이터에서 소수점 단위의 아주 작은 오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리터 단위로 환산하면 고작 몇 리터에 불과한 양. 그나마도 목적지가 특정 부대가 아닌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폐쇄된 예비 유류 저장고로 향하고 있었다. 과거의 시스템이었다면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을 단순한 전산 오류나 반올림 오차로 치부하고 넘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모든 현상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 혁신감찰실의 제1원칙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즉시 김진우 소령에게 보고했다. 소령님,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김진우는 그녀의 보고서를 심각한 표정으로 검토했다. 그의 직감이 경고등을 켜고 있었다. 아니, 김대위. 아주 중요한 발견일 수 있어. 작은 균열이 댐을 무너뜨리는 법이지. 그는 즉시 팀원들을 소집하여 유류뿐만 아니라 탄약, 식량, 의무물자 등 군수사령부가 관리하는 모든 품목의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다.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비슷한 오차가 거의 모든 품목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전국 단위로 수개월간 누적된 양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수백만 발의 소총탄, 수만 개의 전투 식량, 다량의 의약품이 장부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행방이 묘연한 유령 재고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시스템을 조작하고 있다는 결론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들의 자랑이었던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 조종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김진우는 즉시 이철규 사령관에게 보고했고 보고는 지체 없이 합참의 강지영 대장에게까지 올라갔다. 보고를 받는 강지영의 얼굴이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해킹이나 물자 횡령 사건이 아님을 단번에 간파했다. 전형적인 사이버 전술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적은 단순히 물자를 훔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시스템 안에 유령 비축물자를 만들어내고 있어.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는 장부만 믿고 물자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정작 창고는 텅 비어 있을 거다. 총과 탄약이 없고 기름이 없어 움직이지 못하는 군대. 적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우리 군의 혈맥을 끊어 전신을 마비시키려는 속셈이야. 그녀는 즉시 국방사이버사령부의 최고 등급의 비상경계령을 하달하고 군수사령부의 김진우 소령팀과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다. 이제 적은 철책선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터넷 회선을 타고 방화벽을 뚫고 우리 시스템 가장 깊숙한 곳에 침투해 있었다. 대전의 군수사령부와 과천의 사이버사령부를 잇는 화상회의실은 새로운 전쟁터가 되었다. 김진우와 그의 팀원들은 사이버사령부의 화이트 해커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시스템의 모든 로그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적은 유령과도 같았다. 그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교묘하게 자신들의 IP 주소를 세탁하며 추적을 따돌렸다. 마치 이쪽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것처럼 항상 한 발 앞서 움직였다. 적의 반격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기술적인 공격을 넘어 심리전을 걸어왔다. 합동 대응팀의 핵심 멤버들의 신상이 군 내부 익명 커뮤니티에 유포되기 시작했다. 그들의 개인적인 이메일 내용, 사생활 사진 등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올라왔다. 대응팀 내부의 불화와 상호 불신을 조장하려는 비열한 수법이었다. 팀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조직의 사기는 흔들렸다. 하지만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다. 이철규 사령관과 김진우 소령은 흔들리는 팀원들을 다독이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적이 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고 분열하는 것.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를 믿고 똘똘 뭉쳐야 한다. 이것은 기술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사람과 신뢰의 싸움이다. 며칠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그들은 적의 침투 경로를 밝혀낼 실마리를 찾아냈다. 최초의 악성 코드가 유입된 경로. 그것은 몇 달 전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외부 유지보수 업체 직원이 잠시 사용했던 USB 메모리였다. 오만석과 같은 부패한 간부들이 보안 규정을 무시하고 편의를 봐주었던 과거의 썩은 관행이 남긴 상처였다. 악성 코드는 그 상처를 통해 바이러스처럼 침투했고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용히 잠복하며 시스템 전체로 퍼져나간 것이었다. 그들은 적이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시스템 깊숙한 곳에 둥지를 틀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강지영 대장의 얼굴에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전술 화면에 대한민국 전역의 군수물자 보급 현황 지도를 띄웠다. 유령 재고의 위치를 붉은 점으로 표시하자 지도는 마치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흉측하게 변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점들을 연결하며 전율했다. 이건 단순한 물자 교란이 아니야. 이 점들을 연결하면 우리 군의 주요 기동로와 핵심 방어 거점이 드러나. 놈들은 우리의 보급망을 교란하는 동시에 우리 군의 모든 전략적 움직임을 역으로 추적하고 있었던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회의실의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것은 침공의 서막이다. 전군 군수물류망, 외부 인터넷망과 즉시 분리하라. 강지영 대장의 명령은 단호했다. 그것은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극단적인 격리 조치를 내리는 것과 같은 결정이었다. 전군의 물류 시스템을 외부와 차단하는 것은 스스로의 팔다리를 묶는 것과 같은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터였다. 하지만 시스템 깊숙이 퍼진 암세포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명령이 하달되자 전국의 군부대는 일대 혼란에 빠졌다.
자동화된 청구와 분배 시스템이 멈추자 모든 보급 업무는 수십 년 전의 방식으로 돌아갔다. 장교와 부사관들은 전화와 수기장부를 이용해 일일이 재고를 확인하고 물자를 요청해야 했다. 비효율과 불편함이 극에 달했지만 그것은 동시에 새로운 기회이기도 했다. 시스템에 기록된 유령 재고와 실제 창고의 재고를 대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군 전체가 동원된 거대한 수작업은 보이지 않는 적이 남긴 상처를 확인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한편 사이버 사령부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외부와의 연결이 끊기자 시스템 안에 숨어있던 해커들은 발이 묶인 생쥐꼴이 되었다. 그들은 다시 외부와 접속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강지영과 합동 대응팀이 파놓은 함정이었다. 사이버 사령부의 화이트 해커들은 허니팟이라 불리는 위장 서버를 만들었다. 겉보기에는 군수 사령부의 메인 서버와 똑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해커들을 유인하여 그들의 정보를 빼내기 위한 정교한 덫이었다. 그들은 해커들이 접근할 만한 몇 개의 가상 통로를 열어두고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령이 함정의 모습을 드러냈다. 해커들은 허니팟 서버를 실제 서버로 착각하고 접속을 시도했다. 사이버 사령부의 지휘 통제실 거대한 스크린에 적 접속 확인이라는 붉은 경고등이 번쩍였다. 잡았다. 김진우 소령과 팀원들의 눈이 빛났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해커들이 함정임을 눈치채고 접속을 끊기 전에 그들의 실제 위치를 역추적해야 했다. 추적 개시.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놈들을 1분이라도 더 붙잡아둬. 고양이와 쥐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화이트 해커들은 해커들에게 계속해서 가짜 정보 파일을 던져주며 시간을 끌었고 해커들은 그 정보를 빼내려 혈안이 되었다. 스크린 위에서는 수억 개의 데이터 패킷들이 쫓고 쫓기며 광란의 춤을 추었다. 10초, 20초, 1분 시간은 영원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같은 시각 군수사령부의 이철규 사령관과 김진우 소령은 다른 방향에서 적을 추적하고 있었다. 김진우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아무리 뛰어난 해커라도 훔친 물자를 현금으로 바꾸려면 반드시 내부 조력자가 필요하다. 유령 재고를 실제 물자인 것처럼 빼돌려 시장에 팔아넘길 누군가. 그건 컴퓨터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는 이철규 사령관에게 자신의 가설을 보고했다. 이철규는 그의 가설에 동의하며 이번 사태로 불명예 전역한 장교들의 명단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특히 오만석과 함께 비리를 저질렀던 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최근 금융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찾았습니다. 한 수사관이 외쳤다. 유류 횡령 혐의로 가장 먼저 직위 해제되었던 박성철 대령. 그는 군복을 벗은 뒤에도 분수에 맞지 않는 씀씀이를 보이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특히 그의 차명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현금이 주기적으로 입금된 사실이 포착되었다. 바로 그 순간 사이버 사령부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다. 역추적 성공. 놈들의 IP 주소 중국 심양의 한 서버 임대업체로 확인. 하지만 이건 위장일 가능성이 높다. 잠시만 2차 신호 포착. 해커와 연결된 암호화된 통신 링크가 있다. 위치는 대한민국 대전. 두 개의 서로 다른 추적이 하나의 지점에서 완벽하게 합쳐지는 순간이었다. 사이버 사령부는 즉시 통신 링크의 발신지를 추적했다. 위치는 대전 외곽의 한 낡은 아파트. 그리고 그 아파트의 소유주는 전직 대령 박성철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는 단순한 비리 군인이 아니었다. 자신의 비리가 드러나 군복을 벗게 되자 앙심을 품고 북한의 해커 조직의 군 내부 정보를 팔아넘긴 매국노였던 것이다. 그는 돈을 받고 시스템의 취약점을 알려주었고
해커들이 빼돌린 물자를 현금화하는 창구 역할까지 하고 있었다. 전원 출동. 강지영 대장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그날 밤 헌병 특수임무대 요원들이 박성철의 아파트를 완벽하게 포위했다. 진입. 요원들이 문을 부수고 아파트로 들이닥쳤을 때 박성철은 컴퓨터 모니터에 떠있는 정체불명의 상대와 다급하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완전 무장한 헌병들을 보고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입력하던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노출되었다. 즉시 퇴각하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유령과의 길고 긴 추격전은 내부의 배신자를 체포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배신자 박성철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졌다. 그의 오만함 뒤에 가려져 있던 것은 비겁하고 나약한 속물 근성이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돈에 눈이 멀어 군사 기밀을 팔아넘긴 과정,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방법, 그리고 그들이 노렸던 최종 목표까지. 그의 자백을 통해 대한민국군은 적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상상 이상으로 치밀하고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리고 그 공격이 가능했던 것은 외부의 뛰어난 기술 때문만이 아니라 내부의 썩은 부패와 배신 때문이라는 쓰라린 교훈도 함께 얻었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자 군 내부는 엄청난 충격과 자괴감에 휩싸였다. 군 전체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하지만 강지영 대장은 이 위기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사건을 군 전체를 각성시키고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번 사이버 테러의 전말을 단 하나도 숨기지 않고 공개했다. 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적에게 노출되었고 우리의 혈관 속에 독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독을 퍼뜨린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군복을 입었던 내부의 배신자였습니다. 회의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박성철과 같은 부패한 군인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우리 군에 만연했던 낡고 불투명한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그 유령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군수사령부에서 시작된 투명하고 정직한 새로운 문화 덕분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의 실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왜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 사건을 실패가 아닌 더 강한 군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성장통으로 규정했다. 그녀의 연설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군 전체의 개혁의 당위성과 절실함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군은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전면적인 노력에 착수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스템에 기록된 유령 재고와 실제 재고를 일치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군수사령부를 중심으로 전군에 배치된 수만 명의 장병들이 동원되었다. 그들은 전국의 모든 보급 창고와 무기고의 문을 열고 셀 수 없이 많은 상자들을 일일이 옮기고 수량을 확인하는 고된 작업을 몇 주에 걸쳐 수행했다. 그것은 화려하지도 영광스럽지도 않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지루한 작업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재확인하는 그 무엇보다 신성한 과정이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후 군수사령부 연병장에서 특별한 훈장 수여식이 열렸다. 이날의 주인공은 장군이나 지휘관이 아니었다. 시스템의 작은 오류를 처음 발견했던 이름 없는 여군 대위, 밤을 새워가며 적의 흔적을 추적했던 사이버 사령부의 젊은 해커들, 그리고 묵묵히 창고에서 땀 흘렸던 수많은 병사들이었다.
강지영 대장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훈장을 수여하고 그들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다.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영웅은 전장에서 총을 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임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잘못된 것을 보고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에 우리 군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김진우 소령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 역시 이번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충무무 공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훈장보다 더 값진 것이 있었다. 바로 자신이 속한 조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과 자부심이었다. 수여식이 끝난 후 강지영 대장과 이철규 사령관은 사령부 본청 옥상에 올라 활기차게 돌아가는 부대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이철규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의장님 덕분에 군수사령부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군인으로서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나 혼자 한 것이 아니오. 이 장군과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젊은 군인들이 함께 해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오. 강지영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더 먼 미래를 향해 있었다. 상처는 남았지만 우리는 더 단단해졌소. 하지만 잊지 마시오. 진정한 적은 북한군이나 해커가 아니야.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나태함과 불의를 보고도 눈 감는 비겁함. 바로 우리 내부에 있는 그 유령들이지. 그 유령과의 전쟁은 아마 군복을 벗는 날까지 끝나지 않을 걸세. 그녀의 말에 이철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래에서는 김진우 소령이 자신을 롤모델이라고 부르는 신임 장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그가 겪었던 고뇌와 용기, 그리고 개혁의 과정이 이제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새로운 세대에게 이어지는 살아있는 역사가 되고 있었다. 상처는 아물어 훈장이 되었고 절망은 변하여 희망이 되었다. 강철 나비가 일으킨 작은 날갯짓은 이제 대한민국 군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힘차게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로부터 2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지영 대장이 일으킨 개혁의 태풍은 군수사령부를 넘어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들었다. 군수사 모델이라 불리는 투명성과 능력주의에 기반한 혁신은 육해공군 각 부대로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군은 낡은 관행의 옷을 벗고 새롭고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강지영 대장,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 그녀의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군복을 입고 보낸 40년의 세월, 그 대장정의 끝이 보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공식 시찰 장소로 대전의 군수사령부를 선택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곳. 그녀가 가장 깊은 절망과 가장 뜨거운 희망을 동시에 목격했던 그곳에서 자신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싶었다. 이번 방문은 2년 전의 비밀스러운 자맹과는 완전히 달랐다. 합참의장의 공식 방문 소식에 군수사령부는 최고의 예우를 갖춰 그녀를 맞이했다. 의장기가 펄럭이는 지휘 차량이 사령부 정문을 통과하자 늠름하게 도열한 의장대가 우렁찬 경례를 외쳤다. 그녀를 영접하는 지휘관의 어깨에는 이제 중장을 넘어 대장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군수사령부를 성공적으로 혁신하고 전군의 군수 체계를 안정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대장으로 진급한 이철규 사령관이었다. 그는 한때 무능하고 나태했던 과거를 벗고 이제는 전군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휘관 중 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충성. 합참의장님, 군수사령관 육군대장 이철규 의장님의 부대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철규 대장의 경례에는 깊은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강지영은 미소로 화답하며 그의 손을 맞잡았다. 본청으로 향하는 길, 사령부의 풍경은 낯설 만큼 달라져 있었다. 과거의 경직되고 무거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에너지가 가득했다.
잔디밭에서는 젊은 장교와 부사관들이 삼삼오오 모여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고 있었고, 건물 벽에는 투명한 보급이 강철 같은 국방을 만듭니다라는 새로운 슬로건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사령관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보고를 맡은 이는 이제 대령으로 진급한 김진우였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감찰실장이 아니었다. 강지영의 제안으로 신설된 미래전략기획단의 단장이 되어 인공지능과 드론을 활용한 차세대 군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다. 그의 브리핑은 막힘이 없었고 그 내용은 혁신적이었다. 그는 단순히 현재의 성과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전장의 양상을 예측하고 그에 대비한 군수 지원 패러다임의 전환을 역설했다.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대한민국 군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사명감이 넘쳐 흘렀다. 그의 성장을 지켜보는 강지영의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훌륭한 나무로 자라난 것을 확인하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은 없었다. 브리핑이 끝난 후 강지영은 한 가지 특별한 요청을 했다. 부대 내에 위치한 군 교도소의 면회를 신청한 것이다. 그녀가 만나고자 한 사람은 수감 중인 전직 중령 오만석이었다. 면회실에 차가운 아크릴 판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2년 만에 다시 마주 앉았다. 오만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과거에 오만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깊게 팬 주름과 백발이 성성한 초라한 중년의 남자만이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힘이 없었다. 오랜만입니다, 의장님. 그래, 오랜만이군. 오만석은 한참 동안 바닥만 내려다보다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뜻밖에도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체념과 회한이 서려 있었다. 저는 지난 2년간 매일 밤 의장님을 원망했습니다. 제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고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곳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의장님께서 제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스스로 망가뜨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휴게실에서 합참의장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저 여자를 보았습니다. 저보다 약하고 제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죄였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다. 강지영은 말없이 그의 사죄를 받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마지막 남은 분노와 경멸이 눈 녹듯 사라졌다. 당신의 사죄를 받겠네. 하지만 당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온전히 당신의 몫이야. 남은 시간 동안 진정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길 바라네. 면회실을 나오는 강지영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다. 그녀는 비로소 이 길고 긴 싸움의 마침표를 찍었음을 느꼈다. 시찰의 마지막 일정은 사령부 정문에서 열린 작은 기념비 제막식이었다. 새로 세워진 기념비는 거대한 장군의 동상이 아니었다. 포천에서 가져온 커다란 화강암 원석에 군수사령부의 새로운 이념을 새긴 소박한 기념석이었다. 투명한 보급, 강철 같은 국방, 그리고 조국을 향한 단 하나의 충성. 강지영은 이철규 대장과 함께 기념비의 장막을 걷었다. 그 순간 행사에 참여한 모든 장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는 단순한 상급자에 대한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다. 자신들의 군을 바로 세우고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자부심을 되찾아준 한 위대한 지휘관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헌사였다. 몇 달 후 강지영은 전역했다. 40년간 입었던 군복을 벗고 어깨를 짓누르던 4개의 별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전역식에는 수많은 군인들이 찾아와 그녀와의 이별을 아쉬워했다. 다시 몇 달의 시간이 흐른 가을날,
이제는 완전히 민간인이 된 강지영은 편안한 등산복 차림으로 대전 근교의 계룡산을 오르고 있었다. 정상에 오른 그녀의 눈에 자운대에 자리한 군부대의 전경이 들어왔다. 바로 그때 그녀의 머리 위로 육군 항공대의 수송 헬기 편대가 힘찬 프로펠러 소리를 내며 완벽한 대형을 이루어 날아갔다. 그 모습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힘차고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강지영의 얼굴에 평생 누구에게도 보인 적 없었던 따뜻하고 평온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강철 나비의 길고 긴 날갯짓은 멈췄지만 그녀가 일으킨 개혁의 바람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더 힘차게 불어가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 젊고 강한 군인들의 손에 안전하게 맡겨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뒤돌아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하산길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한 명의 위대한 군인이 퇴장하고 한 명의 자유로운 인간이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